2023년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17조 샀어요. 많이 사긴 했네요. 하이닉스도 네. 물론 많이 샀습니다. 네. 2조 3천. 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산 것보다 올해 더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누적으로 한번 토탈로 보면 네. 삼성전자는 23조 그리고 하이닉스는 한 5조 6천억 정도 사고 있는 거예요. 요즘 뉴욕 증시를 보면 그때 나는 왜 문과를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공대 나와서 엔비디아 가는 게 짱인데 라는 생각을 왜 할까요? 주가가 그만큼 비약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주가가 말이 돼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장은 2700선을 잠깐 내주기도 했죠.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답답합니다.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왔다 갔다 하는 삼성전자 언제쯤 우리를 활짝 웃게 해줄까요? 천비디아 훈풍으로 국내 증시도 좀 따뜻하게 되어질까요?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님은 대학 때 전공이 뭔가요? 저는 문과이긴 했는데 네. 고등학교 때 이과였는데 이과였는데. 문과로 교차 지원을 했습니다. 아하, 공대 오빠가 될 뻔했는데 그렇죠. 경영학과 나온 우리 김석환 연구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보니까요. 네. 야, 이게 되나 싶은 걸 다 해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2011년만 해도 한국의 용산에 센터 개소한다고 젠슨 왕이 직접 올 정도로 네. 중소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던 회사가 이렇게 크는 동안 우리 증시는 뭐 했을까 싶어요. 일단 반도체주 요거 HBM 관련주 말고 나머지는 좀 어려운데 반도체주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일단은 뭐 반도체를 보면 HBM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의 이제 솔벤더죠.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HBM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 있죠. 바로 SK 하이닉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한 달 동안 만에 이제 외국인 수급만 뭐 기관이나 개인은 차치하고 외국인 수급만 좀 놓고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샀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순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거의 한 1조 5천억, 거의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게 이번 달 들어서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퍼포먼스가 크게 차이 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럼 연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대략 한 12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삼성전자는 8조 원, SK하이닉스는 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저희 뒤에서도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겠지만 HBM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할 때 이제 고객사와 이제 생산하는 생산 제조업사 네. 간에 그 품질 테스트를 해요. 이제 보통 그걸 업계에서 이제 퀄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퀄 테스트. 네, 그걸 하는데 일단 로이터발 보도이긴 했는데요. 이제 그거는 저는 일단 기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국내장에서는 그거 2주 전에 네. 증권가 정보지 통해서 한번 싹 돌았고 네. 그다음에 삼성의 반도체 대장님이 바뀌었고 네. 우리 사실은 다 아는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결국에는 이제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난 이제 금요일 날은 좀 그런 모습이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키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롱숏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막 이제 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오후장 들어서는 바뀌는 반전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도 오르고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일단은 뭐 당장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삼성전자가 제품 품질 테스트, 소위 퀄테를 통과하기 제일 바라는 회사가 누굴까요? 엔비디아 아닐까요? 그럼요.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양쪽에 손에 떡을 쥐고 가격 협상을 할 수 있을 테니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 445의 반올림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데가 엔비디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최종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후 강으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금융투자에서 엄청 샀잖아요. 금융투자가 사면 금방 내다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냐면 이제 그 외국인과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이제 선물 수급을 받아주는 네, 메인 주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 간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차익거래 영향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되겠고요. 킵할 거 아니잖아요. 네,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현물 수급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찌 됐건 뭐 선물 수급 같은 경우에는 좀 회전율이 빠르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현물 수급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러면 AI가 핫해지기 시작한 작년부터 한번 놓고 보면 또 얘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국내 수급에 대해서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작년 연간으로만 놓고 보면 제가 적어왔어요. 2023년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17조 샀어요. 많이 사긴 했네요. 하이닉스도 네. 물론 많이 샀습니다. 네. 2조 3천. 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산 것보다 올해 더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누적으로 한번 토탈로 보면 네. 삼성전자는 23조 그리고 하이닉스는 한 5조 6천억 정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절대적 물론 이게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걸 차차하고서라도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거는 기대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아직 사랑이 변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요. 네, 물론 이제 잠깐 이번에 좀 루머 때문에 좀 식은 부분이 없잖아 있긴 했었지만, 약간의 냉각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그림은 계속 맞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업 이익에 그대로 이제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이제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보고 있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본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네, 주가는 이익에 수렴하는 게 그쵸. 주식시장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에 앞서서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작년과는 달리 올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 선방보다는 뭐 상당히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P하고 Q가 둘 다 좋아지잖아요. 네, P는 뭐 환율 그렇죠. 효과도 일부 좀 네.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전체 명목 금액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1월부터 4월 누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로 보면 대략 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반도체는 50% 넘게 증가했어요. 52%나 네. 증가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올해 전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가올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 삼성 돈 잘 벌었다 이게 다시 한번 지표로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어김없이. 그때 주가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올라가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저희가 한 달 전 정도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쭉 올랐다가 이렇게 빠진 과정이 지난 한 달 보름 정도의 사이클이었는데 그러면 그 시점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4월 달에 엔비디아 GTC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젠수당 CEO가 삼성전자 HBM 메모리에다가 사인을 해서 그게 이제 국내 언론에 또 막 이렇게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곧 납품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쭉 오르기도 했었고 그렇죠. LG 뭐라고 들고 있었겠죠. 네, 물론 1분기 아니, 실적도 SK. 네. 뭐 나쁘지 않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시간이 좀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국내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 봐도 될 것 같고 또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올라야 예찬론은 아니긴 한데 삼성전자가 올라야 그쵸. 우리나라의 지수의 릴레이팅이 가능합니다. 지금 글로벌 주요 국가들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특히 뭐 G20 국가들 중에서 뭐 중국 빼고 일단은 그나마 좀 밸류가 가장 낮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대박엔 세일이잖아요. 네. 네. 답답하죠 지금. 세일도 이런 세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 전 세계 주요국 중에 제일 빨리 나오는 게 한국이잖아요. 맞습니다. 매월 1일에 나오는데 그거 보면 쉬는 날에도 발표합니다. 그렇죠. 요거 네. 보면은 요걸 보고선 전 세계 경기 상황을 파악할 정도의 그렇죠. 사이즈인데 네.
삼성 주가가 우리가 지금 요때쯤 그렸던 그림은 투자자들 아마 다 마찬가지일 텐데 10만 전자, 20만 닉스. 20만 닉스는 이미 넘었고 네. 한미 반도체도 지금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그렇죠. 있고 근데 삼성은 호재가 나와도 너무 무거운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네. 꾹꾹 눌러놨다가 네. 이게 한번 터질 때 세게 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게 속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우리나라의 밸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밸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보통 향후의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시가총액과 이제 비교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과거 10년 평균이 한 10배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 레벨로 보면 10배가 약간 못 돼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비교해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신흥국이나 글로벌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PER이라고 멀티플이 한 19배 정도 됩니다. 신흥국은 13배, 14배 정도거든요.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 거예요. 너무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드린,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요. 국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앞서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이익 모멘텀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 정도 이익,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갔고요. 상향 조정이 됐고, 하이닉스는 120% 정도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앞으로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전방 수요가 워낙 탄탄하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회계연도 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2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보다 높게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는 그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 딱 이맘때부터 요이 땅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주가 확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 지난 4개 분기 동안의 증가율이 앞으로 담보되느냐 담보되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 시작해서 엔비디아 만났을 그 당시 주가가 150불에서 맞습니다. 200불 사이였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작년 초부터 그래서 엔비디아 주목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엔비디아는 이제 회계연도 2분기니까 이제 지금 끝나고 나서 이제 아마 6월, 7월, 8월 정도에 나오는 그 2분기부터는 이익 증가,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이 둔화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절대적인 레벨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로 돌아가 보면 평균, 그러니까 분기당 평균 매출액이 대략 한 60에서 70억 달러였던 게 지금은 250, 260억 달러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믿을 수가 없네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지금 올해의 그 하단이에요. 매출 추정의 하단이고요. 올해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게 되면 맥스가 한 350억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는 한 300억 달러가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 절대적인 레벨은 작년 대비로 보더라도 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레벨은 올라가는데 성장하는 속도 자체는 약간 느려질 수 있다. 네. 사람 키 크는 거랑 비슷한 거죠. 뭐 사춘기에 폭풍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키가 1cm, 2cm 이렇게 천천히 크다 멈추는 건데 어쨌든 그때 되면 중학교 다닐 때보단 키가 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 가게 되면 이제는 누구나 다 AI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산업의 키 테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뭔가 핫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소재가 앞으로 계속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엔비디아의 독주 무대였지만 앞으로는 이 지금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에서 내놓는 솔루션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 저희가 한 5, 6년 정도 돌아갔을 때 그 전기차 초기 산업부터 최근까지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또 AI 시대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지위와 기술력은 현재도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엔비디아 생태계가 여전히 유효하기는 한데 요 성장세가
올해 상반기처럼 계속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을 거냐 요건 좀 지켜보셔야겠고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왜 그 황무지에 뭐 청바지 입고 그 개척하던 시대 금광의 시대 때 네. 보면 금 많이 캐는 사람이 제일 부자가 되겠지만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팔고 천막 파는 사람들도 덩달아 부자가 그렇죠. 됐잖아요. 네. 요즘 그래서 전성구리주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력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 이런 거 올라가는데 요것도 순환매에서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예측하러 가시는 네, 건가요? 한번 알려주세요. 글쎄요. 뭐가 될까?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유틸리티 쪽이 좀 더 각광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네.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에머슨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난주에 어닝스콜을 진행을 하면서 내놓는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를 검색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그 유저들은 구글, 그렇죠. 크롬에서 하는 네. 거니까요. 그러니까 구글 서치와 그리고 챗 GPT를 통한 서치를 했을 때 전력 소비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누가 더 많이 먹을까? 당연히 저쪽에 많이 먹을 것 챗GPT가 훨씬 더 많이 먹긴 같은데 하겠죠. 몇 배나 차이가 날까요? 네. 한 4-5배 차이 나니까? 네, 저렴하게 보셨는데 1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10배 차이. 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전력 소비의 한 70%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전력을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석탄을 떼서 발전한다든지 원자력 발전한다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를 발생해서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 업종이 상대적으로 이제 올해 한 2월, 3월 이후부터 계속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올랐죠. 상황인 거고 네. 일부 기업들은 연초 이후에 한 100% 넘게 상승한 유틸리티 업종들도 있다, 기업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주에 폭등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펄솔라입니다. 태양광.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매우 민감한 그렇죠. 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대체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에 대한 관심을 많이 또 시장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게 태양광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확산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기업인데 그 일부 기업이 바로 태양광 쪽에서는 펄솔러나 이런 기업들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만 40% 넘게 이야.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친환경주가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각광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태양광 우리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데이터 센터 어느 정도 짓는다 확장한다 얘기 나오니까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발열, 배터리 그리고 전선들 이런 맞습니다. 쪽으로 네. 넘어가는 것 같은데 미국장은 사실 미국장이 걱정돼서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여파가 우리한테 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고민의 시작이자 끝은 금리 인하 언제 할 건데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언제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과 좀 다른 상황인 거죠. 네. 유럽과 좀 다른 상황인 거죠. 9월이라고 해줘요. 제발. 9월이요. 네. 안 9월에 인하를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은 연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9월도 네. 많이 양보한 거란 말이에요. 9월도 많이 양보한 거죠. 네. 원래 연초에는 3월 시작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너무 김칫국을 마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연내에 6, 7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네.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너무 김칫국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3월 FOMC 끝나고 그리고 5월 FOMC 끝나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많이 양보해서 지금 2번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메타인지 이른바 주제 파악이 시작이 됐다. 네,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의 물가는 쉽게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 주에 PCE 물가가 나오긴 하는데 PCE 물가는 상대적으로 CPI보다는 좀 더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럽과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긴 네.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좀 완연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좀 다른 상황인 게 경기가 약간 냉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분은 거란 요즘에 거죠. 무서운 얘기 대잔치라서 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금리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연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백악관도, 그러니까 행정부도 상당히 좀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 제이미 다이먼이 머지않아 나 은퇴할 거야. 그러니까 네.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분이 블러핑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블러핑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네. 이제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 경제라든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꽤 무거운 발언들을 해놓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결국에는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가져온 데이터는 지금 PC는 이미 이제 이번 주에 나와야 봐야 알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지난 시장 예상 수준은 좀 부합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보는 그 소비자 물가주 CPI라든지 또는 연준이 주요하게 보는 슈퍼코어 CP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3개월, 6개월 단위 기준으로 보면 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보면 두 지표 모두 다 4%를 상회하고 있고요. 6개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핵심 CPI가 4%를 물론 넘어가고 있고, 4%안 되는데. 지금 네. 슈퍼코어는 6%가 넘어가요. 지난달에 8%였는데 그나마 이번 때 좀 떨어지면서 떨어진 게 지금 6% 이상이라는 거죠. 갑자기 BGM으로 점점 멀어지나 봐. 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이 상황이 그러면 한국에서는 지금 자영업자, 중소기업 다 죽는다는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천수답처럼 미국만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냐. 한국에서 금리 인하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6월에 유럽 보고 내리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증시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 금리를 만약에 좀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내 이제 기준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대출금리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증시 투심에는 나쁘지 않게 작용할 할 수 가능성이 있을 것 있다. 같아요. 한국이 네. 먼저. 그런데 쉽진 않다. 여력 자체가 쉽지는 만약에 좀 않아 확률로 보이고요. 본다면 우리끼리 페드워치다 하면 몇 네. 프로 될 것 같아요? 연내 금리 인하에 한국이 대해서 먼저 미국보다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30% 미만이라고 봅니다. 3대 7? 네. 그래요. 저는 사실 51대 49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높일까요? 그래서 요거 금리 전망을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10초만 질문 드릴게요. 화장품주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 볼 만합니까? 전 이제 실질적인 숫자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 지금은 단기적인 그러니까 모멘텀 때문에 기대갑니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출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 보고 결정하시죠. 지금까지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